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입니다. 오늘 미리 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NBS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65% 기록했습니다. 집권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지역별로도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지지율 변화의 전반적인 흐름, 지역별, 세대별, 또 정당별 흐름들 좀 살펴보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함의, 이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등등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윤희웅 대표님, 요새 바쁘시죠? 네, 선거가 그래도 끝나서 네. 좀 괜찮습니다. 네, 날씨가 워낙 요새 더워가지고 건강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더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못 보던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정말 데프리카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윤 대표님, 이 대통령 지지율이 어쨌든 집권 이후에 처음에 50%대였다가 계속해서 이제 상승해서 60% 중반까지 갔어요. 네, 원래는 이제 인수위 기간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사실은 기대감들이 높아져서 실제 이제 국정 수행을 시작하게 되면 네. 그때 이제 매우 더 높은 수준에서 시작하는 것들, 이제 과거에 YS, DJ 그런 대통령들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인수위가 없던 상황이니까 초반에는 뭐 50%대 나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는 이제 한 일이 없으니까. 근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잘 하나 아셔야 될 것이 대통령 지지율이 몇 % 나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사실 그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하면 질문도 대통령 지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거든요. 모든 여론조사가 통일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최근에 이제 일을 잘한다고 보느냐, 잘 못한다고 보느냐. 네, 국정 수행에 네. 대한 지지 여부, 그죠? 그죠? 국정 수행에 대해 정확히 얘기하면 긍정 평가 비율인 거예요. 네, 근데 네. 이것이 너무 길잖아요. 네. 그럼 이제 신문에서 이것을 만든 건데 네. 신문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60%, 네, 65% 네, 하면은 제목으로 다 못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 위에서 굳어진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하는데 약간 이것은 이제 문제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국민들을 정치적인 지지 여부로 생각하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60%, 65% 막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지지하는 사람이 65%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예. 그다음에 어떨 때 과거 대통령들 보면은 막 80% 이상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초반에 네. 지지율이 80%야. 바로 엊그제 대선 치러가지고 50%도 못 얻었는데 그러니까 대선 치를 때 그 후보에 대한 지지도 여부 묻는 거랑 이건 좀 다른 거죠. 성격이 다릅니다. 네, 성격이 다른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전략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난 정치적으로 당신을 지지하지 않지만 당신이 일을 잘하면 잘한다고 표현해 줄 수는 있어. 칭찬해 줄 수는 있어. 네.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요것을 무시하고 다 지지율이라고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집권하는 쪽에서도 자칫하면 이게 거기서는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네. 착각하기 십상이고, 그죠? 예.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심리예요. 지지라는. 그것이 이제 한두 달 만에 막 확 바뀔 수가 어렵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정 수행 평가, 긍정 평가 비율이 막 30%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대통령 지지하십니까? 하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최근에 일반적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시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 지지율이라고 물으면 대개 이제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금 이게 나오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히는 정치적 지지율이 아니라 네네. 대통령 업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비율인데요. 네네. 그래서 초반에는 50% 정도 나왔는데 그때는 일 잘했냐 못했냐 했는데 나 한 걸 모릅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렇죠. 일을 더 높게 시작하기도 나왔어. 전이고 하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뭐 소통도 좀 하고 이제 이렇게 또 일은 굉장히 또 뭐 빨리 한다, 빠르게 네, 신속하게 네, 한다, 네. 뭐 이런 평가들 나오게 되면서 지금 초반에 비해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네. 많은 조사들에서 뭐 60%대 또는 60% 중반대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까 질문을 제가 네. 최근에란 말을 넣는 경우도 있고 안 넣는 경우도 있는데 듣는 사람 무조건 그것을 그냥 감안해서 듣습니다. 네. 일 잘하냐 못하냐. 근데 가 시작한 대통령은 최근에 비교 시점이 없어요. 아, 그렇죠. 시작한 거니까. 네. 그런데 비교는 있어야 되잖아요.
잘한다는 기준이 네. 내가 봤을 때 그냥 절대적으로 잘한다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뭔가 비교 기준이 있어야 네. 되는데 처음 임기 시작했을 때 대통령은 상당한 기간 동안은 전임 대통령이 기준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응답을 할 때 이전 대통령의 이러이러한 부분에 비해서 지금 이제 시작한 대통령은 이런 부분 잘합니다. 네. 라고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전 대통령이 엄청 못하잖아요. 프리미엄을 상당히가 누리게 되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예, 뭐 기준점이 낮다는 것이죠. 네.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어요. 음. 사실 막 초반 때 막 70% 10% 막 네, 했거든요. 네. 그때가 그 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을 대통령에 당했. 비해서 네. 훨씬 낫다. 그런 뭐 이런 부분이 식이죠. 그러면 이제 임기 후반 중반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임기 초과 기준이 됩니다. 네. 네. 초반에 너 엄청 잘했는데 왜 지금은 이 모양이냐라고 하면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의 국정수행 평가의 그래프의 흐름은 네. 갈수록 우하향 계단형이다라고 네, 하는 네.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일반적이죠. 패턴인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올라간 이유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네.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초보다 나중에 더 오히려 지지율이 높은 그런 상태로 퇴임하고 싶다라고 얘기로 한 것 같은데 집권 초 지금 뭐 한 달 조금 지났잖아요, 이제. 네. 그 상황에서의 지지율과 오늘 이제 발표된 MBS 지지율 보면 65%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네. 이 좀 변화된 흐름들, 네. 그 대략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비해서 상승했다는 게 흐름인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사들이 딱 임기 시작하고 첫째 주, 둘째 주 요때에 비해서 네. 지금 이제 의미 있게 높아지는 흐름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실제 보면은 일을 하게 되면서 보여줬던 모습들이 지금 당장 이제 어떤 성과가 분명하게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들을 살펴보게 되면 어떤 조사들에서는 잘한다라고 한 평가한 사람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이제 재질문을 합니다. 네네. 그런 데서 물어보게 되면 이제 일 처리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신속하다, 빠르다. 이제 왜냐하면 되게 그 동안에 국정이 멈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되게 빠르게 전환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없던 상황에서 하는 것이니까 잘한다는 평가가 있고 또 경제 민생에 신경 쓴다라는 네, 점이 네. 이제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경제 민생의 성과가 크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긍정 평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뭐 유능하다 뭐 이런 표현들도 이제 많이 나와요. 상위 그 이후에. 그래서 네. 잘하는 것 같다. 일을 잘하는 것 같다. 신속하게 잘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제 어떤 키워드를 보게 되면 국민들이 유능한지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일을 잘하는지 그걸 통해서 성과를 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싱을 둬서 바라본다는 네. 특징을 보여요.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일 잘하는 거는 그 둘째 문제고 사람이 너무 좋아. 뭐 훌륭해. 네, 네. 그러니까 이래서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특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기능적인 부분에서 포커싱을 둬서 대통령을 평가하는 특성이 있어요. 또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그렇게 또 메시지를 강조를 했죠. 유능한 사람, 네. 일 잘하는 사람으로 정파에 관계없이 내가 쓴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포커싱이 같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런 부분도 그걸 했을 때 반응이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어떤 대통령들은 뭐 사람 좋은 세상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푸근한 대통령 뭐 이런 걸로 해서 추상적이죠. 접근하잖아요. 네, 네. 어떤 정서적인 차원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다른 약간 이제 그 루트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진보 대통령 치고 사실은 약간 좀 다르게 가고 있는 측면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포커싱 넣어서 보고 있으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어떤 성과가 나온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예. 성과가 없으면 상당히 또 냉정해질 수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들은 일을 못해도 정서적으로 지지를 받으면 위기가 와도 안 흔들리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가 왔는데 성과가 잘 안 나타나고 막 네, 문제가 네. 커진다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하고 네. 빨리 뭐를 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이 정부의 컨셉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은 이제 근데 또 공무원들이 힘든 모습을 보니까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도 많더라고요. 아, 요즘에 뭐 그죠? 그렇죠. 코피 났다 그러면 아, 이 일 열심히 하는구나. 근데 뭐 직권 초구하니까 하여튼 네.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 인사에 대한 초기 그 내각 후보자들이라든지 대통령실 진용을 짠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좀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는 거 이것도 지금 이 국정수행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60%가 넘기는 그런 한 원인이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근데 초반에 이제 이 인사 영향을 좀 받았라고 생각되는데요. 인사가 사실은 여러 뭐 정책적 사안들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인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가장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냥 사람을 보고 예, 판단하는 거죠. 정책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여러 복잡 다단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데도 시간이 한참 걸리고, 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인사는 뭐 저 사람 괜찮네, 뭐 이제 긍정 평가로 이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효과가 상당히 큰데 지금까지 보게 되면 굉장히 젊은 비서실장을 썼다든가, 네. 아니면 반대쪽 진영에 있는 인사를 썼다든가, 또 그 인사를 그냥 그대로 썼다 보니까 지금까지 선거 때 했던 말 있잖아요. 그것이 허는 아니었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약속도 지키려고 하고 좀 실용적으로 그러면 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긍정평가로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영향을 이제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다음 주에 이제 인사청문회 그렇죠. 실제로 이제 예. 청문회 피크죠. 다음 주. 시작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총리는 지나갔습니다만은 거기서 이제 낙마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 명 중에서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인물이 했는데 그것을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강행한다. 뭐 네. 이랬으면 이제 부정적인 평가가 이제 늘어나는데 영향을 주긴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크게 이슈가 될지 또 그것을 또 반대쪽 그 정당이 네. 야당이 네. 사실은 그 이슈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네. 군부를 떼면서 불을 떼서 활활 타오르게 해서 국민들 마음에 이제 어떻게 불을 또 잘하느냐, 질러가지고 이쪽에서. 갔을 때 영향이 큰 건데 지금 이제 사실 야당이 상당히 부실한 상황이에요. 네, 네. 사실상 이제 주목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거든요. 어떤 이제 정치인과 정치 세력에 대해서 목소리가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일단 국민들이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 그 사람과 네, 네. 그 세력에. 근데 지금 야당에 대해서는 약간 그게 좀 제약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이 어느 정도 그것을 좀 군부를 떼서 불이 타오르게 하느냐도 사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문제가 네. 있어서 그것과 맞아떨어지면 상당하게 타격을 주는 것인데 정부에. 네, 네. 근데 만약에 문제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야당이 국민들로부터의 어떤 신뢰나 존재감들이 크지 않은 상황이면 문제 제기해도 너희들은 상대적으로, 어떻냐 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니까 그런 메커니즘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위로 영향을 받을지는 결정될 것 같습니다. 네. 청문회가 이제 본격화되니까 다음 주에 이 상황을 한번 지켜보시죠. 또 낙마를 할 때도 그때 이제 어떤 수순으로 그런 부분을 처리하느냐도 상당히 지지율과 관련해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이제 어떤 악재가 생기게 되면 그 자체로 가지고는 바로 영향을 주는 경우들은 많지는 않아요. 이제 그게 이제 인사에서 어떤 장관 후보자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 자체로 이 정도 못하네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가 정치 뭐 컨설팅 뭐 영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제 이슈나 악재가 발생했을 때 그거 자체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네, 그것을 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국민들의 평가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엄청 문제가 있어요. 야당이 망해서 문제가 있어서 국민들 뜻에 따라서 이 사람을 임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잘한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네, 이제 네. 의견을 든다고 그러니까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아까 65% MBS 기준으로 봤을 때 뭐 갤럽이나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기본적인 흐름은 어쨌든 계속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은 비슷합니다. 네. 이게 다른 그 역대 정부 네. 초기와 좀 비교를 하면 어떤가요? 뭐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그 박근혜 정부나 뭐 했을 때 대략 네. 초기의 흐름과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이 초기의 흐름. 네. 이게 이제 역대 정부랑 비교를 했을 때 한국갤럽에서 옛날부터 이제 조사를 해왔기 네, 네. 때문에 다른 업체보다는 한국갤럽 조사 결과들이 이제 비교가 많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갤럽에서 분기별로 이제 평균을 내놨어요. 평균으로. 네, 분기별로. 그러니까 이제 석 달을 해놓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보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높았어요. 81%였으니까 1분기가. 상당히 높았네요. 네, 그때는 뭐
그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처음 있었던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탄핵 아니냐 뭐 하지만은 지금은 거쳤던 그렇죠. 것이 한번 경험을 해본 예. 거고. 그러니까 그때는 워낙 그 이전 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초반에 이제 그런 비판적인 정서가 컸다고요. 그러니까 뭘 조금만 숨만 쉬어도 잘하는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그 여당의 네. 지지율이 네. 그 한 자릿수까지 내려갔었잖아요.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예. 정부가. 이제 그랬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것은 이례적인 거예요. 네. 최근에는 사실은 초반에부터도 높지 않은 게 트렌드긴 합니다. 아. 왜냐하면 한 10년 정도부터는 정치적인 양극화 현상이 워낙 심하게 돼가지고 잘해도 못한다 하고 못하면 진짜 못한다고 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흐름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초반에 40%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갔죠. 마지막까지. 네. 그래서 그 40%를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50을 못 넘었던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1분기 평균이. 아, 1분기 평균이. 물론 50이 초반에 아. 넘을 때도 이제 있었고 60 될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평균치로 봤을 때 네.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도 50이었던 거예요. 50. 음흠.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의 흐름은 양쪽이 워낙 갈라지다 보니까 반대쪽 진영에 있는 대통령이 일을 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아. 그래서 이제 못한다고 한 사람들한테 왜 못한다고 하는 이유 없음이 높아요. 그냥 싫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흐름이 아. 있던 상황이니까 최근에는 이제 높지 않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뭐 잘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 이제 탄핵 처음으로 나게 되면서 대비 효과가 워낙 컸다는 부분들 네. 이제 있겠고 그 이전 대통령들은 사실은 효과 상당히 봤죠. 뭐냐면 YS 대통령이나 DJ 대통령 같은 경우는 70% 넘었거든요. 네. 올 처음에는 막 80% 넘고 1분기 평균이 70이 넘었다니까 상당히 높았다는 거예요. 네, 네. 원래 이게 제일 높았던 데서 조금 떨어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게까지 나눠지지 않았어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맞아요. 잘한다고 하면 충분하게 마음을 모아가지고 박수를 쳐주는 문화가 네, 네.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는 뭐 80%, 뭐 90, 어떤 조사도 막 90 가까이 나온다도 하고. YS 뭐 하나의 척결하고 할 때는 뭐 엄청나게 네. 나왔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치적으로는 내가 지지하지 않더라도 잘하는 건 잘한다고 명확하게 이제 표현해주는 문화가 정치 문화가 있었지만 네. 지금은 그렇지는 않다. 그 지금 80% 넘어가는 일은 제가 봤을 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30% 쪽 어느 쪽 진영의 한 30% 정도는 반대쪽을 무조건 싫어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있고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면은 과거의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낮지만 최근에 그렇게 이제 낮게 시작하는 네, 50% 내외로 시작하는 대통령들에 비해서는 지금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그거는 어떤 진영을 가리지 않고 실용적으로 좀 하겠다 뭐 이런 네, 부분들에 네, 대해서 일정 정도의 어떤 아주 강한 보수층 아닌 분들한테는 좀 수용성이 좀 있는 평가가 있는 그런 네. 흐름이 아닌가 분석이 됩니다. 대략 중도층에서까지도 지지율을 일정하게 좀 네네. 긍정적인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네. 있다. 맞습니다. 아, 지역적으로도 한번 보죠. 이게 이제 대구 경북 또 부산 네. 경남 뭐 수도권 서울 뭐 이렇게 해서 한 3개 정도 카테고리로 해서 이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야당 특히 네. 국민의힘 네.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네. 이런 곳인데 이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에 대구 경북 쪽에서의 지지율의 흐름 어떻게 네. 봐야 됩니까? 지금 이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대구 경북 쭉 보시면 빨간 줄인데요. 53.9%가 나오고 있고 네네. 그다음에 NBS 조사에서는 이제 47%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50 내외 정도 그러니까 긍정 평가하는 비율이죠. 네. 그러니까 보수층이 이제 많은 지역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과거에 보게 되면 이제 진보 진영의 대통령들은 뭐 이 지역에서 평상시에 뭐 30%대 대선 때도 30%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대구에서 얻지를 못했잖아요. 네. 그걸로 보면은 거의 2배. 예.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정말 지지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사람에 이거는 이제 대한, 잘하냐라고 하는 것이니까 또 대구 경북에서도 어떤 정치적 보수 색채가 강한 분들이 있고 그것도 네, 또 약한 네. 분들도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은 뭐 저 정도면 잘한다고 얘기해 주는 게 맞지 않냐. 네, 뭐 이제 네, 이렇게 해서 대구 경북에서도 한 50 내외 정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대구 경북에서 50% 안팎의 지금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지도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도 어쨌든 역대 정부나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현재의 평가가 상당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이 볼수 정도면 있나요? 뭐 잘 나온다고 보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더 높았던 대통령들은
더 높을 수도 이제 있었던 자료들도 이제 있긴 한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흐름에서 네, 본다면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에서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지지하는 분들이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거 높아진다는 것은 추가적인 뭔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네. 그러면은 그것이 그런 것과 또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긍정적 평가하는 특성과 결합돼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니까 어쨌든 좀 효과가 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관건은 이제 이것을 잘 이제 유지할 것이냐 물론 이제 여기서 더 올릴 수도 있겠지만 뭐 아주 쉬운 일은 아니라고 네, 생각되고요. 네, 네. 기본적인 어떤 전통적 지역의 성향이 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크니까요. 네. 어쨌든 네. 내가 저 사람을 지지하지는 않고 지금도 지지하지는 않지만 일은 잘한다. 국정 수행은 잘한다라는 것에 대한 조사이니까 어쨌든 뭐 대선에서의 지지도 이런 거랑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이후에 좀 중간지대까지 지지하지 않던 그룹까지 긍정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PK 쪽은 어떤가요? 부산 경남 쪽에서의 지지율 흐름.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네. PK 지역 부산, 울산, 경남을 PK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지금 58.2% 리얼미터 조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다른 이제 NBS 조사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뭐 58% 비슷하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조사들이. 네. 그러니까 이 대구 경북보다 한 7%에서 10% 정도 더 좀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 지역은 보수색이 상대적으로 TK보다는 약간 낮은 거라고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이제 또 진보에 대한 우호적인 기류가 TK보다는 좀 더 높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사실은 정치적인 모든 조사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 저희 같은 사람한테 네. TK에서 이 이슈에 대해서 찬성이 만약에 40이다. 네. 그럼 PK는 얼마일까? 그럼 이제 안 보고도 한 46, 47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비슷한 트렌드니까. 네, 약간 좀 더 높게 나오는 것이니까 지금 그 흐름들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당 그런 입장에서는.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50보다 58이면 그럼 나오면 당선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치적 지지가 아니니까 실제 정치적으로 1대1로 붙게 되면 그보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정치적 지지는 40% 중반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들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거에 이런 수치들을 보게 되면서 이제 뭐 부산이나 경남의 이제 민주당 출신의 이제 인물들 같은 경우는 한번 출마를 고려해 볼까라고 이제 하는 판단들을 해볼 수 있을 정도의 네. 그 기반 자체의 기류가 이제 사실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네.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반대쪽에서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사실은 그 텃밭인 지역인데 두 번째 텃밭인 거잖아요. 네. 굉장히 빨간 불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은 총선은 사실은 대통령 선거와 가까운 부분이라 가까울 때 대통령 선거와 가까운 모든 선거 사실은 이제 여당이 유리합니다. 네. 근데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요. 근데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점은 이거 대통령과 가까운 정당을 찍어가지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야 돼. 이제 이게 더 작동을 좀 하는 정부의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그런 것이 정부의 힘을 실어주면서 정부의 힘을 빌려와가지고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이 총선 국회의원 뽑는 것보다 더 잘 작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년 이제 1년 돼서 물론 또 우리나라 국민들 성격이 빠르기 때문에 또 1년 만에 무슨 심판론 선거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방선거 과거의 예를 보게 되면 상당히 이제 여당한테 유리한 흐름이 갈 가능성이 이제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이제 아까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당의 후보자들이 좀 더 예전보다 많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PK 지역은 뭐 이재명 대통령도 내년 지자체를 겨냥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수부 부산 이전 관련해서 올해까지 이거 뭐 확실하게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고 그 부산 출신 유일한 현역 민주당 3선 의원이죠. 전재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윤희용 대표가 이야기한 PK에서의 지지율 흐름과 좀 맞물려서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수도권도 한번 볼까요? 수도권은 어떨까요? 지난 그 대선 때 서울은 지난 대선 때 평균적인 차이보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차이가 그때 8.27% 정도 차이 났는데 서울의 경우는 5.3% 정도 차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표에 나오고 있지만 서울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36만 표 정도를 더 얻었고 경기도는 131만 표 이상 더 얻었고 인천에서도 26만 표 이상 더 얻었단 말이에요. 차이가 2025년 대선만 보면은 차이가 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 인천을 우리가 묻거든요. 네.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이제 수도권이라고 해서 묻고 물론 네네. 거기서 나누게 되면 서울과 이제 경기, 인천, 경기 나눠서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조사에서는 보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는 근데 하나로 묶기에는 최근에 이제 약간 결이 달라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뭐 지금 대선 같은 경우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았던 것은 틀림없는데 네. 그 격차 같은 경우에는 모든 최근의 선거에서 경기도에서 격차가 크고 그 그죠. 진보세가 뛰어나고요. 네네. 그다음에 서울에서는 격차가 좁고 그렇죠. 그런 서울의 흐름들이 약간 보수화. 그래서 그죠? 서울이 보수화됐다. 또 서울의 어떤 투표 연령들이 좀 높아졌다. 그 왜 네, 그러냐? 네, 그러면 네. 한 이제 15년 전부터 경기도로 이제 젊은층들이 그러니까 가장 진보 세체가 뚜렷하다고 생각되는 40대, 뭐 5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이 경기도로 이제 신도시 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면서 네. 서울에 물론 어르신들도 가시는 분들 어르신들 이동은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강북 같은 데 보면 어르신들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대신 이제 호남 원적자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도 네. 이제 민주당세가 센 거예요. 예, 예. 그렇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더 화끈한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던 40대들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하. 그 서울의 인구가 옛날에는 1,200만 막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1,100만 이상 막 됐거든요. 네, 네. 지금 보면은 막 900만 지금 1,000만 안 될 거예요. 예. 경기도가 제일 인구가 많죠. 경기랑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몇백만 차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서울이 이제 그런 보수 정당에 대한 이제 친화 정도가 좀 더 높아졌죠. 과거에 비해서. 네.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도 보게 되면 그 NBS 조사 같은 경우 보면 서울에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긍정 평가가 61인데 경기에서는 66이에요. 아, 여기 그러니까 거기서 이런 데서 차이가 항상 납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 정도 예. 차이. 네. 아. 그런 흐름들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대선 때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고 네. 그래서 최근 지금은 조사도 그렇고.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출신이잖아요. 예. 소속이잖아요. 예. 네. 그런 흐름들이 경기도는 또 다르고 그런 흐름들이 이제 선거들에서 영향을 주는 거죠. 물론 그것이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 그러니까 민심이 고정돼 있다. 일축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곳이 정당일 거 아니에요. 네. 선거운동 하지 않죠 그러면은. 네. 왜냐하면 그 결과를 좌우하는 분들은 있는 거예요. 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중도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인 이제 캠페인을 벌이는 이유가 네. 그러면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뭐 결과의 변동성 가능성은 여전히 이제 열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결국 그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서울에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울 것이냐 이것이 앞으로 이제 중요한 문제일 것 같고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또 경기도를 상당히 좀 표차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또 경기도를 공략할 수 있을까 하는 또 숙제를 안고 있는 것이 수도권과 관련해서 현재 상황 같습니다. 지지율 흐름도 비슷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세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어떨까요? 이게 뭐 좀 세대별로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출신이니까 네. 뭐 그래도 이제 물론 중도 보수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진보 정당 소속의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보 정당 또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세가 강한 연령대 그거는 이제 40대와 50대예요. 지금 네. 이제 나오는 표 있죠. 네. 리얼미터 조사에서 40대 50대만 70%대잖아요. 아, 강고한 지지율 40대에서 78점이 잘함 오른쪽에서 세 번째 보면 잘함이라고 돼 있는 표 있죠. 네. 62.1에서 내려가면은 네 이제 있습니다. 지금 네. 78.2%가 40대, 네. 50대에서는 73.1%니까 음, 뭐 이게 상당한 겁니다. 사실은 상당한 거죠. 예. 이게 보면은 옛날에 그 어르신들 60대와 70대 이상이 네.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것 아, 흐름이 그때도 뭐 60% 70% 났거든요. 아, 예, 예. 그럼 매우 높다고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40, 50대가 진보 정당이나 진보 정당 출신의 인사에 대해서 호감 갖거나 지지를 보내는 비율이 과거에 60, 70대 어르신들이 보수 정당이 하던 것보다 제가 봤을 더 때는 강고하다고 봐야 돼요? 지금 나오는 수치들을 보게 되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40, 50대가 진보 정당 민주당이나 또는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뭐 세대에서의 강력한 텃밭인 것은 틀림없어 보이고 네. 다른 연령대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조금씩 낮은 거예요. 그런데 보시게 되면 네. 60대에서도 60%가 넘잖아요. 아, 60대. 그러니까 예. 이제 그렇죠. 과거에 바뀐 예. 현상이죠, 저게. 예. 맞습니다. 20대에서는 이제 50이 안 되잖아요. 네, 네. 네. 예. 남성들 절반 정도는 이제 긍정 평가를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 흐름 세대들 보게 되면은 이 주목되는 것이 60대인데요. 60대는 무조건 과거에는 보수 쪽. 예. 보수였어요. 그러니까 15년 전까지만 하도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수학 공부하실 때 문법이 있잖아요. 공식이 네. 있잖아요. 네. 여기 여기 제쳐놓고. 정치 여론 분석에서도 이제 이 문법 공식이 있어요. 있었어요. 1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20, 30대 진보, 네. 그다음에 40대 중도, 어허. 50대, 60대는 보수. 이게 이제 15년 전까지는 이제 정답이었던 네. 뭐 문법이었는데 네. 그러면 그것만 놓고 봤을 때 그냥 대략적으로 어떤 이슈 있으면 수치가 나옵니다. 예, 예. 그거대로 하면은.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시간이 오면서 어느 순간에는 2040 진보라고 하더니만 지금은 40, 50 진보가 됐고 네. 60, 70 보수가 됐어요. 그다음에 2030은 뭐냐? 2030은 중도라고 어느 성향 보수냐 진보라고 하지 않아요. 일종의 다양성 스윙부터가 세대예요. 움직인다. 예, 물론 거기에 남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네. 그러니까 전체가 한쪽으로 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20, 30대는 이제 뭐 진공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중도라고도 하고 다양성이라고도 하고 네. 스윙부터라고도 하고 해서 이제 특정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흐름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공식이랑 지금은 2030은 이렇게 네. 450, 50, 6070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60대는 그럼 당연히 보수여야 되잖아요. 근데 60대 이제 나이가 이제 베이비 부모들 쭉 가면서 이제 이른바 한국에서 설명하는 틀이에요. 386 과거 세대들, 86 세대들이 네. 60대 전반기로 대거 이제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생 운동을 많이 하고 민주화 세대들은 그러니까 60대 한 절반 정도가 과거랑 다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60대에서도 60% 이상이 잘한다고 네, 이제 네.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이제 30대에서도 약간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제가 보니까 이 나이를 잘라서 이제 타겟팅을 하는 것들이 과거 전통 캠페인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른 흐름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20대, 30대 남성들은 이제 완전히 우리 저가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국민의힘 보수 입장에서는 2030의 여성은 이제 우리랑은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좀 어떤 캠페인의 전략을 짤 수가 없는 부분이 생겨버려요. 예. 나이는 이제 들어가게 되고 다. 점점 많아지잖아요. 20, 30대 그러면 40, 50대인데 줄어들긴 하지만 그 성향이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어떤 흐름들에서는 굳이 나이로 그룹화 지을 필요가 있냐. 요즘 현대 사회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가치관, 세계관으로 그룹핑을 좀 해보자. 아하. 그러니까 이제 20대, 30대, 40대에서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 그룹핑. 네. 예, 아니면 또 다른 개인적인 개인사 네. 또는 뭐 여성들의 안전에 대해서 이걸 좀 분화해서 그렇게 보자는 해서 얘기네요. 접근을 하게 되면 또 캠페인도 가능하고 우리 지지층으로 좀 끌어들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게 가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논의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세대적으로 통칭해서 접근하고 너무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자. 단순한 접근이기도 네, 한 거죠. 네, 사실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게으른 접근이기도 해요. 나이로 그냥 10대, 20, 뭐 20대 뭐 이렇게 나눠서 네,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워낙 사람들한테는 이제 쉽게 인지될 수 있고 미디어에서 쉽게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되는 건데 이제 최근의 흐름은 그래서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라고 되게 네. 굉장히 이제 공공적 리서치 결과들을 발표하는 좋은 데가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이제 후원을 받아가지고 네, 하는데 나이로 구분하는 거 잘 안 하겠다 앞으로. 아예 그냥 좀, 예. 구분 자체를 그냥 예. 성향이나 어떤 가치관 그 가치관 그룹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인주의적 성향 취미를 그룹, 뭘 하느냐. 뭐 하는 그룹 이렇게 좀 분석을 하는 것들을 많이 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트렌드가 그럼 또 다른 나라들로 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좀 그렇게 젊은층도 다 그냥 뭐 이제 젠더만 생각하는 젊은 층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경제와 주식과 뭐 비트코인이든 뭐 이런 것들 관심 있는 그룹들이 그룹핑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물론 그래서 또 젠더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두는 애들 친구들도 있는 것이고 또는 이제 안보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그룹핑을 해서 접근해보자라고 하는 시도가 최근에는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트렌드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건 최근에 계급장 떼고 네. 그 나이 떼고 그냥 취미면 취미 중심으로 그냥 똑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60대 되는 분이랑 20대 되는 분이랑 만나서 그 취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모임이 잘 되는 것처럼 조사도 네. 그런 맥락으로 좀 점점 어떻게 보면 구체화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요즘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구분이 아마 이른바 MZ 세대라고 하는 젊은 층들은 더 좀 자연스럽고 수용도가 높을 거라고 봐요. 아하. 우리를 왜 다 똑같이 획일화해서 받아들이냐.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이제 젊은 분들이 있긴 할 텐데요. 어느 데 가서 막 젊은층 분석하잖아요. 네네. 댓글에 이렇게 합니다. 어. 젊은 층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지 마라고 얘기하는 그런 댓글이 있어요. 아, 늘 이런저런 댓글 달리는 거죠.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예. 그 정당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오늘 뭐 MBS 조사 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제 네. 19% 나왔더라고요. 이 NBS라는 게 아시겠지만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탯 리서치, 한국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이게 4개 회사가 같이 하는 그런 조사입니다.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19% 최근 조사 나왔죠. 중에서 제일 낮게 나온 것 같아요. 19%면. 최근 이제 국민의힘 제1야당의 정당 지지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 거죠. 네. 이것은 이제 정당 지지율이 맞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맞는데 이제 여러 정당 중에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뭐 선거가 다가오면 이제 이거보다는 훨씬 높게 그 정당 소속의 후보가 득표율을 얻을 수가 있긴 할 겁니다. 네. 근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표출을 좀 잘 못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약간 속된 말로 하면 창피하지 않아야 돼요. 당당해야 돼요. 자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네. 너 걔 좋아해? 나 걔 좋아해. 그럼 이제 공부도 잘하고 막 네, 뭐도 네, 잘하고 네. 하면은 이제 그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너무 사고를 치고 다 싫어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면은 나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네.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하거든요. 이게 대화예요. 여론조사도 대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선에 패배한 상황이고 네.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당을 그럼 지금쯤이면 사실은 당의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되거든요. 변화와 쇄신의 방향으로 누가 더 적임자 이런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약간만 다르면 당의 안정성을 해친다. 안정성은 잘 나갈 때, 안정성은 잘 나갈 네. 때, 예, 파괴하면서 색다른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이제 근데 그런 논의를 하게 되면 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도 이제 혁신위 위원장 물러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제 또 김용태 위원장에 대해서도 당내 평가 다양할 수 있겠지만 뭔가 새로운 걸로 하려고 앉힌 거잖아요. 그런 변화들을 지원해주고 방향 틀을 맞추고 그래 그 부분을 가보자 이제 이런 흐름이 돼야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아니면 더 좁혀서 그쪽 진영의 성향의 분들 아니면 더 줄여서 그 정당을 원래 지지하던 분들에서도 그렇지 네. 그 방향이 맞지 이렇게 돼서 지지하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는 거죠. 당당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변화와 쇄신을 위한 몸부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안 보이니까 나는 그 정당 지지한다고 얘기를 지금 잘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 정당 지지자들이 쭉 반으로 쪼그라든 거냐? 그건 아닌 거죠. 사실은 그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여론인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나왔는데 물어봐서 나왔는데 답을 못한다. 근데 만약에 이게 답을 못한 것뿐이지 우리 지지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주의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렇죠. 모든 게 다 통할 수 있으니까 그냥. 막 비판을 받잖아요. 어떤 대통령이요. 나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답을 못할 뿐이에요. 여론조사에. 그래서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주의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려면 이렇게 나왔을 때 반응을 해줘야 돼요. 대통령이든 네. 정당이든. 그래야지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고 다시 복원이 되고 하는 것도 일어나는 것이지 어떤 근원적인 것만 찾아가지고 이거 사실은 아니야 이러면은 사실은 논의가 진전이 안 되죠.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그런 부분 원래 지지하던 분들도 약간 좀 의견 표출하는 것이 좀 당당하지 못한 상황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좀 당의 변화와 쇄신 방향으로 네. 얼마만큼 이제 좀
변환된 모습들을 보이느냐, 뭐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전 정당 지지율을 이제 빠르게 회복하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 정당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제 아마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은 뭐 이재명 정부가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막 비판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또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또 평가가 잘 반영되는 것을 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은 사실은 반대쪽에 그 목소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스피커가 신뢰를 얻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당이 제대로 이제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신뢰를 얻었을 때 이재명 정부가 못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줬을 때 그것이 국민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못한다고 하면 스피커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 말 나오는 것 우리가 싫어하는 방송의 거는 안 보잖아요. 네. 그런 거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이제 이루어져야 견제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형성될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네. 전체 메커니즘이 이제 좀 복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당 지지율도 어쨌든 민주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점점 벌어지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앞으로 어떤 이제 변화가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현재 상황 그렇습니다. 자, 윤 대표님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뭐 지지율 얘기 우리가 여러 가지 쭉 했잖아요. 네. 이 국정 수행 지지도 긍정 평가 이 대통령 관련된 지지율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 정부 비교를 한다 했잖아요. 그 프리미엄 상당 부분 가져갈 겁니다. 그것이 이제 뭐 우리가 언론에서 얘기하는 허니문 기간과 사실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야당이 어느 정도 빨리 복원하느냐 여부가 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야당 특히 국민의힘의 예. 변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계속 사실은 좋게 갈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비판자가 비판 역할을 못하는 것이니까요. 제대로 못하니까. 예,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과가 이제 계속 나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의 이제 통상 관련한 협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제 관련한 부분들이 성과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받쳐지느냐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관련한 이슈인데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정권이 들어섰을 때 집값이 오른다. 예. 이런 부분인데 집값이 오르면 어떤 메커니즘이 형성되냐 하면 지지층이 안 생기는 문제가 생겨요. 어떤 현상이 있으면 절반은 좋아하고 절반은 싫어하고 이런 게 생기잖아요. 집값이 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집값이 오르면 자산가잖아요. 그럼 보수 성향일 가능성이 네. 보수 정당과 네. 친화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단순화해서 얘기하면 네. 세금 올랐다고 비판하는 거죠. 음. 근데 또 집이 없는 만약에 분들이다. 네. 만약에 이제 그냥 단순해서 얘기하는 건 오해는 마세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러면 또 민주당 지지, 진보 정당 지지를 원래 좀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집값이 올라버리면 그 내 집 마련이 좀 어려워진다. 또 젊은 층들도 그렇고. 네, 네. 그럼 또 비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두 다. 이게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게 부동산 이슈를 이제 어떻게 이제 관리하느냐 여부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또 이슈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역시 이 돈에 대한 부분 민감합니다. 세금 문제, 또 이 부동산 문제 이렇게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바로 이 지지율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윤희용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단기적으로 그런 부분들 또 야당의 역할 계속적으로 성과, 특히 외교적인 부분에서의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등등 이런 것들 앞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 긍정평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포함해서 지역별 또 정당별, 세대별 지지율의 흐름 전체적으로 한번 윤희용 대표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윤희용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